다니엘 코레아는 1994년 1월 24일 브라질에서 태어난 청년입니다. 많은 브라질 남자들이 그렇듯이 그도 어릴 때부터 축구를 해왔고 2007년 14세의 나이로 유소년 팀에 합류하면서 프로 선수가 되는 것을 목표로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대회에서 우승을 하는데 팀의 주역이 됐습니다. 2013년이 되면서 다니엘은 브라질의 프로 축구 1부 리그에 속해 있는 보타포고 팀에 입성하게 됐습니다. 가린샤, 소크라치스, 세이도르프 등 많은 전설들이 뛰었던 만큼 대단한 팀입니다. 그의 프로 첫 경기는 2013년 10월 20일에 가질 수 있었습니다. 프로에 금방 적응하며 해트트릭을 기록하기도 하는 등 최고의 유망주가 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꿈같은 프로 생활은 생각보다 일찍 큰 위기가 닥치게 됐습니다. 2014년 9월, 다니엘은 오른쪽 무릎에 부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는 오랫동안 경기에 출전하지 못했고 그의 커리어에 악영향만 잔뜩 끼치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고 그를 눈여겨보던 팀이 있었습니다. 2014년 12월 27일, 다니엘은 상파울루와 3년 계약으로 입단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그는 브라질의 메시가 탄생했다는 소리도 들으며 나름 긍정적인 평가도 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금방 무릎에 부상이 재발하게 되면서 경기에 출전하기 어려워졌고 결국 여러 팀의 임대를 가게 됐습니다. 다니엘과 엘레나는 SNS를 통해서 만났었고 금방 직접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당시 그들이 첫 만남을 했을 때 나이는 다니엘이 22세였는데 엘레나는 고작 16세였습니다. 하지만 첫 만남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약속을 잡은 날은 평일이었고 엘레나의 아버지는 딸이 공부를 하길 원했기 때문에 그녀가 그를 만나러 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듯이 아버지는 딸이 축구선수를 만나는 것을 이해해주게 됐습니다. 다니엘은 엘레나가 매우 마음에 들었고 그녀를 자주 파티에 초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엘레나가 문란한 생활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그녀에게 요구했지만 그녀는 전 남자친구와 헤어진 지도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새로운 연인을 만들기는 싫다고 했습니다. 2017년 10월에 그녀의 17번째 생일 파티에 참석하고 그는 다른 도시로 이사했었지만 두 사람은 그녀의 18번째 생일 파티에서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2018년 10월 그녀의 파티 공간에서 실제로 다니엘의 그곳에 참석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파티에 참가한 다니엘은 어떤 문제도 만들지 않았고 조용히 파티를 즐겼다고 합니다. 파티는 26일에 시작해서 27일 해가 뜰 때까지 계속됐습니다. 클럽이 문을 닫아야 하기 때문에 엘레나는 이곳에서 집이 멀지 않기 때문에 집에 가서 파티를 계속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엘레나는 상당히 피곤했지만 다니엘을 포함한 몇몇 손님들은 그녀의 집에서 파티를 이어갔습니다. 그녀의 집에 간 다니엘은 메신저를 통해 친구에게 음성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Moleque, eu juro pra você que eu não tô muito bêbado, viado. É que a situação é desesperadora. Eu não sei como é essa casa que eu vim parar aqui, mas parece que a casa tem, sei lá, uma casa tem uma coroa dormindo, outra casa tem uma novinha dormindo, o namorado da novinha eu não sei onde tá, o marido da coroa eu não sei onde tá. Moleque, eu não sei o que eu faço, moleque. Me ajuda. 그리고 이게 다니엘이 보낸 사진입니다. 사진 속에 자고 있는 여성은 바로 엘레나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받은 친구는 다른 그룹의 사진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의 친구는 이 사진이 그의 마지막 모습이 될 것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몇 시간 후 오전 11시쯤 다니엘은 산호세라는 마을의 시골 지역이 덤불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시신의 신원을 바로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끔찍할 정도로 훼손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머리는 떨어져 나갔고 얼굴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됐고 그의 생식기는 잘려져 옆에 나무에 걸려져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시간이 지나 저녁이 되어서야 사촌이 시신을 확인하면서 신원 확인이 이루어졌습니다. 조사한 결과 다니엘은 날부치에 의해 희생당했습니다. 또한 그의 혈액을 조사한 결과 만취 상태였던 것도 확인됐습니다. 위 사실을 알게 된 다니엘의 구단은 가족들에게 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 계약했던 금액을 지불하겠다고 그의 가족들을 위로했습니다.
또한 그의 장례식도 도와줬습니다. 다니엘의 어머니 일레아나는 직접 아들의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파티 주최자인 엘레나에게 연락했고 엘레나는 다니엘이 자신의 친구들과 함께 나갔다고 말했습니다. 이 소식을 알게 된 엘레나의 아버지는 루카스라는 다니엘의 동료에게 전화를 걸어 애도를 표하고 도움을 주고 싶다고도 말했습니다. 참고로 루카스는 다니엘이 사진을 보내고 오디오를 전송했던 친구이기도 합니다. 보통 일반적인 사건과는 다르게 다니엘의 시신은 누가 봐도 화풀이를 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2018년 10월 31일 한 명의 목격자가 나타났습니다. 목격자는 다니엘이 엘레나의 아버지 무리에게 붙잡혀서 두들겨 맞고 있었던 것을 봤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목격자는 다니엘이 엘레나의 어머니와 함께 방에 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이 정보를 토대로 엘레나의 아버지 에디슨이 주요 용의자가 됐습니다. 에디슨은 지역에서 크게 성공한 사업가였고 남들에게 보이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서 SNS에는 항상 가족들과 화목하게 찍은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등록된 총기를 가지고 있었고 이웃들에 따르면 그 집에서 총성이 울리는 건 흔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에디슨은 재미로 허공에다가 자주 쐈다고 합니다. 그의 행적을 조사하던 중 2018년 10월 29일 에디슨 가족들이 식당에서 3명의 남성들을 만나고 있던 것이 포착됐습니다. 에디슨은 그들에게 경찰에게 말할 알리바이를 설정해줬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 도와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경찰의 인맥이 있기 때문에 허튼 소리라도 한다면 당장 누군지 찾아낼 수 있고 뒷일은 알아서 감당하라고 겁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4일 후 에디슨과 아내는 휴대폰 대리점을 갔습니다. 그곳의 직원들에 의하면 아내는 슬퍼 보였고 다른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고 오직 휴대폰을 수리하는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직원으로서 해서는 안 되지만 휴대폰의 정보를 몰래 들여다보다 에디슨 커플이 다니엘 사건에 연루된 것을 알게 됐고 직원은 즉시 경찰에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에디슨 가족들에게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오후 10시쯤 에디슨 커플이 주유소에 있다는 정보를 받았습니다. 경찰이 그곳에 도착하기 전에 에디슨은 아내의 요청대로 물을 사기 위해 편의점에 들렀다가 경찰차를 보자마자 도망갔고 아내는 바로 잡혔습니다. 다음날 에디슨은 변호사의 지시에 따라 딸과 함께 경찰서에 출두했습니다. 그리고 기자들을 통해 이번 사건을 저지른 것은 본인이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는 자백이 끝나자마자 바로 구금됐습니다. 에디슨의 아내는 다른 사람들이 파티를 즐기는 동안 본인의 방에서 쉬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고 에디슨이 그녀의 방에 갔고 다니엘이 아내를 올라타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장면을 목격한 에디슨은 극도로 분노하게 됐고 비극적인 결과를 낳았습니다. 11월 2일 현장을 조사하기 위해 그들의 집에 조사관들이 갔습니다. 그리고 여러 장소에서 혈흔을 발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에디슨 가족과 식당에서 만났던 3명의 남자들도 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들은 사건이 있었던 날 에디슨의 집에 갔었습니다. 그리고 에디슨이 다니엘을 붙잡았고 3명이 다니엘을 공격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다니엘의 목숨을 잃게 만들었고 몰래 수풀에 버렸습니다. 몇 명의 목격자들이 등장했고 그들의 증언들은 거의 일치했습니다. 그들은 다니엘이 공격을 받았을 때 개입하려 했지만 그들에게서 위협을 받았고 도와주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목격자가 나타나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에디슨이 다니엘을 초대했었고 그의 목적은 아내와 자게 만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에디슨은 약에 취해 있었고 아내는 그것을 알고 동의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침대에 둘이 함께 있는 것을 보고는 화가 났고 다니엘을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사 중에 에디슨 부부의 관계는 대중에 알려진 것과는 반대로 상당히 나빴었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에디슨 부인의 휴대폰에 담긴 서로 주고받은 메시지를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부인의 휴대폰에는 이혼 전문 변호사의 연락처도 저장돼 있었습니다. 모든 증거와 알리바이를 확인한 검사가 그날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클럽에서 파티가 있었고 새벽 5시쯤에 파티를 계속하기 위해 집으로 이동했고 무리에는 다니엘도 포함됐습니다. 다니엘은 자고 있던 에디슨의 부인 위에 올라탔고 에디슨이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공격하기 시작했고, 뒤이어서 3명의 남성이 따라 들어와 에디슨을 도왔고 멈추게 하려는 다른 사람들에게 겁을 줬습니다. 다니엘은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속옷바람으로 끌려가 차의 트렁크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뒤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법원의 결정은 조금 이해하기 힘든 결과가 나왔습니다. 에디슨을 도왔던 3인조는 한동안 수감되었지만 경찰의 직권남용을 이유로 이해하기 어렵지만 석방됐습니다. 에디슨의 아내는 이번 사건에 이용당했지만 은폐하려는 시도 등을 같이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전자발찌를 착용하는 조건으로 석방됐습니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 중에서 유일하게 감옥에 남아있는 사람이 에디슨입니다. 그의 변호사는 그를 가택연금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했지만 절대 성공할 수 없었습니다. 우선 그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것이 첫 번째 이유였고, 두 번째는 증언을 했던 목격자들이 그가 사회에 돌아오는 것을 무척 두려워한다는 보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디슨은 또한 다니엘의 가족에게 매달 $1,000를 지불하라는 명령도 받았습니다. 아직까지 에디슨의 재판은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3년 3월에 에디슨 가족을 전담하던 변호팀은 더 이상 일을 맡지 않기로 하고 떠났다고 합니다. 시간 내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처럼 또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날 때까지 모두 몸조심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힘이 되며 여러분의 의견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